안녕하십니까. 마켓 시그널 시작합니다. 이주혜입니다. 조민재입니다. 네, 지금 이 중동전이 점점 더 격화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이 미국이 이란을 공격한 이후에 처음으로 이란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가 글을 남겼습니다. 누구로부터의 공격도 앞으로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글을 남기면서 점점 더 지금 격화가 되고 있는 양상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약간 그런 모습이 보였지만요. 다행히도 우리 시각으로 바로 오늘 새벽이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 종전을 암시를 하는 듯한 이 세계여 축하합니다.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이런 글을 트루스 소셜 자신의 SNS 계정에 올리게 되면서 결국에 전반적으로 에너지 섹터는 하락했고요. 나머지 그간 눌려왔었던 기술주들 다시 한번 상승하는 흐름 보였습니다. 이 3대 지수도 마찬가지로 장 중반에 살짝 눌렸다가 장 막판 들어서 상승폭 확대하면서 양전에 성공을 했는데요. 지금부터 저와 함께 이 3대 지수 흐름 체크해 보시죠. 자, 가장 먼저 이 다우 지수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0.89% 이 그래프를 제가 오늘 실어볼까 약간 고민을 했었는데 장 중반에 살짝 이렇게 음전하는 모습들이 동일하게 3대 지수 모두 나왔었습니다. 이 S&P 500도 마찬가지였고요. 나스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 사건이 이란 측에서 이 미군 기지에 미사일을 발사했다 이런 소식이 들리게 되면서 약간 1시간 동안 우리 시각으로 약 자정 정도의 음전을 했었지만요. 곧 이내 이런 공격들, 보복적인 이런 행태들이 사전에 예고가 된 것이었다. 이런 보도가 나오게 되면서 다행히도 이 중동 확전이 되지 않겠다 하는 그런 안심, 기대감에 다시 한번 3대 지수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약 0.89% 그리고 0.96%까지 약 1%에 가까운 그런 상승폭 확대하는 모습이 나와줬고요. 히트맵이 굉장히 기대가 되네요. 바로 보시죠. 자, 오늘 히트맵입니다. 보시다시피 역시나 현재 중동 정세가 완벽하게 뒤집혔다는 걸 보여주는 히트맵입니다. 에너지만 빨간불 급락 켜고 있고요. 나머지는 다시 한번 반등하는 모습, 군데군데 M7 중에서 살짝 눌려가는 그런 종목들 제외하고는 전반적인 흐름 좋습니다. 자, 보자면요. 우선 중간중간에 7월 금리 인하 발언 소식들도 같이 좀 기대감을 모아줬습니다. 저와 잠시 후에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지만 이 원러 이사에 이어서 이번에는 미셸 보먼까지 7월에 금리 인하가 데이터상으로 따라준다면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발언들이 연이 이틀 이제 거래일상으로 나오게 되면서 이렇게 기술주들 다시 한번 힘을 받아줬고요. 자, 그중에서도 테슬라 깜짝 놀랐습니다. 8%대 급등 보였습니다. 자, 어제 제가 바로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요. 이 텍사스 오스틴에서 로보택시 서비스 어제 우리 시각으로 오전 4시경 새벽이었죠. 자,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가장 먼저 이 투자자들 그리고 인플루언서들을 중심으로 가장 먼저 시연을 하긴 했었지만요. 이 사람들이 굉장히 이런 리뷰 영상을 굉장히 멋있고 좀 호의적으로 올리게 되면서 이 대중의 여론들이 다시 한번 좀 기대감이 부푼 것 같고요. 자, 이어서 이 엔비디아는 계속해서 횡보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0.22% 사실 약간 강보합권 조금은 애매한 그런 흐름 보여줬는데 여기에서는 약간 업종 내 차별화가 또 발생이 됩니다. 자, AMD는 1.04%, 브로드컴도 1.5%대 강세 보여주면서 약간은 좀 방향성 잃은 모습이 나와주고 있고요. 자, 이어서 이 알파벳 1%가량 하락 마감했습니다. 자, 현재로서는 0.9% 이렇게 빨간불 좀 유일하게 아마존과 같이 켜주고 있네요. 자, 마찬가지로 유럽연합에서 나오는 그런 악재들이 지속적으로 좀 발목 붙잡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47억 달러, 이 41억 유로 규모의 이 벌금 항소 기각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그런 소식이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고요. 자, 이외에 노보노디스크가 조금 눈에 상당히 띕니다. 노보노디스크 오늘 약 6% 가까이 장중 낙폭을 확대했다가 마이너스 5.5%가량 하락 마감했는데요. 자, 이 체중 감량 약물 후보의 최신 데이터를 공개한 이후에 좀 급락이 나왔습니다. 약간의 그런 실망감들이 보여졌던 그런 노보노디스크. 이어서 이 사이버 보안 같은 경우에는 이 팔란티어를 포함해서 대규모 인프라 관련 AI 솔루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다는 점이 이 도화선이 됐습니다. 계속해서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양자 컴퓨터는 오늘 조금 조정받았네요. 이 그간 약간 단기적으로 부담스러운 그런 주가 상승을 보이긴 했었습니다. 자, 아르케
쿼텀이 7%대, 또 D웨이브가 마이너스 4.5%대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 나왔고요. 또 오클로 투자 의견 하향 조정이 나왔습니다. 잠시 후에 조금 더 자세하게 보겠지만요. 마이너스 5%가량 오클로가 급락하게 되면서 원자력 섹터 전반은 마찬가지로 좀 부진한 모습 보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밤사이 매크로 지표들 어떻게 흘러갔을지 먼저 국제 유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키워드 딱 3가지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라데 보복이 가장 먼저 3대 지수를 뒤흔들었고요. 이어서 이 종전에 대한 메시지를 이 트럼프 대통령이 시사를 한 것, 그리고 7월 금리 인하까지 중간중간에 좀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어 줬습니다. 자, 가장 먼저 이 WTI 보도록 할까요? 자, 무려 9% 가까이 급락을 했습니다. 어느덧 67달러 선까지 밀려났고요. 또 브렌트도 마찬가지로 이 아시아 통화와 좀 약간 역의 관계를 최근 많이 보이고 있었죠. 상당히 좀 우리에게는 부담감으로 작용이 됐었는데 8% 이상 급락하게 되면서 마찬가지로 70달러 선 밑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이제 유가에 대한 그런 고민들은 잠시 접어두겠지만 이 유가 상승주에다가 좀 이제 많이 포트폴리오를 넣어두신 분들께서는 상당히 좀 많이 불안한 그런 오른 하루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10년물 국채, 자, 이 보우먼 연준 부의장이요. 7월 금리 인하를 언급을 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유가마저 안정세로 돌아서자마자 10년물 국채 함께 이렇게 내려서는 모습을 보여섰고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경제 지표는 굉장히 좀 양호했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워낙 중동 리스크가 크다 보니까 이런 경제 지표들이 요즘 들어서는 살짝은 그 결과에 비해서 영향이 좀 제한적이네요. 자, 우선 경제 지표 한마디로 좀 정리를 해보자면 미국 경제가 2분기 말까지는 좀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게 좀 관측이 됐습니다. 자, 가장 먼저 이 6월 S&P 글로벌 제조업 PMI 그리고 서비스업 PMI 이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기본적으로 둘 다 50을 넘으면서 확장세를 이어갔고요. 제조업은 전월과 똑같았습니다. 다만 서비스업은 전월 대비 살짝 둔화가 됐지만 뭐 이것도 충분히 감안을 할 수 있을 정도의 미미한 그런 등락이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다시 한번 좀 체크를 해볼 부분이요. 제조업 물가가 3년 만에 최대폭으로 상승한 그런 흐름이 나왔고요. 또 고용 역시 1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가 됐는데 언뜻 보기에는 상당히 좀 괜찮다 이렇게 지표를 해석을 할 수도 있겠지만서도 S&P 글로벌이 이제 관세 우려 때문에 재고 비축이 늘어나게 되면서 발생한 일시적인 효과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이 향후 몇 달 내에 좀 이런 것들이 해소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으니까요. 아직은 안심할 단계가 절대 아니라는 점 다시 한번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시장을 움직였던 이 3가지 이슈들 차례대로 한번 키워드 풀어서 만나보시죠. 자, 첫 번째로 제가 지금 가지고 온 이 그림 보시자면요. 이 파란 부분이 현재 미군이 점령을 하고 있거나 미군의 영향력이 직접적으로 가해지는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 보시면은 살짝 이렇게 빨간색 이런 불꽃이 보이실 텐데 이 부분이 바로 이란이 이 미군의 이 카타르 최대 기지인 우데이르 공군기지를 타격한 지점입니다. 자, 보시면요. 미국의 영향권 바로 그 안에 있습니다. 이쪽에 보시면 약간은 잘리긴 했지만 니미츠 항공모함까지 기다리고 있고요. 또 마찬가지로 함대전력 이쪽에서도 작전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애초부터 미국에게는 그냥 예의치레 보여주기식으로 보복을 한 것이지 실제로 이게 무언가 미국에게 타격을 가하겠다 이런 의미가 전혀 아니었다는 그런 위치 선정입니다. 자, 실제로 이 3대 지수가 이 보복 공격이 크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게 되면서 상승 출발을 했었는데요. 그게 그대로 보여졌던 그런 하루였습니다. 자, 우선 카타르와 또 이라크 미군 기지에 미사일 공격을 감행을 했는데 실제로 이 과정에서 카타르가 영공을 일시적으로 폐쇄하고 뭐 대피령을 발령하고 이런 과정에서 3대 지수가 약간은 좀 흔들리긴 했습니다만 특이한 점이요. 미국 정부의 공격 계획을 사전에 통보했습니다. 이 피해를 최소화했는데 이 카타르 정부와도 일정을 미리 알리고 조율을 했다고 합니다. 약간 친구랑 약속을 잡는 것 같은 그런 흐름인데요. 이 미사일 마찬가지로 방공 시스템을 통해서 요격이 됐기 때문에 사상자는 전혀 발생하지가 않았고요. 자, 이번 사전 통보 후 이렇게 공격을 하는 것 의미가 있나 싶으실 텐데요. 사실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자, 2020년 지난 5년 전이었죠. 이 미국이 IRGC 쿠드스코
쿠드스군 사령관을 암살했을 당시에도 이란이 마찬가지로 좀 사전 통보를 한 다음에 이라크 내 미군 기지를 타격한 바가 이미 있습니다. 이 미국과의 전면 충돌이나 추가적인 확전을 피하려는 말 그대로 상징적인 수준의 반격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보복을 했다, 추가적인 확전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3대 지수는 1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서 다시 한번 양전에 성공을 했고요. 브렌트유와 WTI 8% 이상 급락 나왔습니다. 자, 이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쐐기를 박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자, 이 트럼프 대통령이요, 불과 저희 방송 시작하기 거의 한두 시간 채 남기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글을 올립니다. Congratulations world, it's time for peace. 자, 전 세계여 축하합니다. 이제 평화의 시대입니다. 자, 그러면서 굉장히 완전히 이제 좀 봉합이 됐다, 종전이 됐다 하면서 못을 박았는데, 물론 그 전에 이란 고위 관계자가 이런 말을 남기긴 했습니다. 자, 이란 같은 경우에는 공습에 대한 보복을 이어갈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협상을 하기 전에 미리 공격을 좀 멈춰줬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인터뷰를 남기니까 거기에 대해서 약간의 그런 의심의 쌍마저 잘라버리려는 그런 행동, 그런 발언을 남겼습니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거 제가 3마디만 골라봤는데요. 이 이외에도 굉장히 긴 그런 게시물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그 게시물상으로요. 첫 번째, 이란은 우리가 그들의 핵시설을 완전히 파괴한 것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대응을 해왔습니다. 이 핵시설이 완전히 파괴되지 않았다는 그런 루머 같은 것들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쓴 발언입니다. 두 번째로, 이 사전 통지를 해준 이란에게 감사를 표하고 싶습니다. 이런 표현까지 했었고요. 또 마지막으로 이제 이란은 영내 평화와 화합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완전히 이 종전의 마침표를 찍는 그런 발언을 남겼었죠. 자, 이 비단 이런 중동 리스크의 봉합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간밤에 시장의 호재로 작용이 된 것이요. 한 가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7월 금리 인하, 어제까지만 하더라도요. 이 월러 이사의 단독적인 좀 생각이다, 단독적인 주장이다, 이렇게도 제가 전해드렸었는데 오늘 바로 이어서 관련 이슈가 하나 나옵니다. 자, 이 바로 미셸 보우먼 부의장이 연준이 7월 금리 인하하는 것에 대해서 데이터만 따라준다면 나는 지지를 한다, 이런 발언을 남겼는데요. 자, 전제는 인플레이션 압력이 억제된 상태가 이어진다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 목적은 건전한 노동시장을 위해서 이렇게 금리 인하를 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지난 20일 월러 이사가 7월 금리 인하를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점, 거기에다가 약간 힘을 실어주는 것처럼 바로 이런 관련 발언이 나왔습니다. 이 연준 내부에서 두 번째 벌써 잇따라서 비둘기파적 발언이 나온 거죠. 자, 여기에다가 오스탄 골스비 시카고 연은 총재도 밤사이에 관련된 이슈 발언을 하나 남겼는데요. 이 적어도 지난 3개월간 나온 물가지표에서 별다른 인플레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발언을 했습니다. 이 뭔가 여기서 새로운 영향이 나타나지 않는 이상, 즉 이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 영향이 제한적이라면 연준이 금리 인하를 재개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비슷한 비둘기파적인 발언 남겼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시점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했다는 점에서 약간은 좀 매파와 비둘기파 그 사이에 있는 굴스비 총재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우선 가장 큰 이 중동 리스크가 좀 봉합이 되었다 보니까 이런 연준 위원들이 말하는 이런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됐는데요. 앞으로도 뉴욕 증시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시장 속에서도 지수에 상승 탄력을 충분히 줄 수 있는 소재로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밤사이에 이렇게 만나본 이야기들 이어서 특징주까지 이주혜 앵커와 함께 저희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밤 특징주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기술주들 먼저 확인해 보시죠. 자, 일단 테슬라가 크게 올랐습니다. 급등 8%의 급등이 나왔고요. 로보택시가 이제 텍사스 오스틴에서 출시를 했는데 이 서비스에 대한 이 평가는 상당히 다양합니다. 엇갈린 평가 속에서 그래도 이제 유명 애널리스트인 댄 아이브스 연구원은 기대 이상이었다라는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또한 투자 의견이 상향되는 리포트들도 나오면서 테슬라 이러한 모멘텀 받으면서 8%대 상승을 보였습니다. 앞으로 자율주행 상용화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합니다.
자, 이어서 애플 보도록 하겠습니다. 0.25%의 상승입니다. 일단 애플이 영화 쪽으로도 부문을 확대해 나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간 5년간 협력을 해온 이 엔터 스튜디오, 노스로드와 신작 영화에 대해서 배급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계약을 체결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이 신작 영화에 대한 우선 배급권을 가지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앞으로에 대한 이 영화 상용화에 대한 기대감도 나오고 있고 또 8월에는 드라마 칩 오브 월을 방송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더욱더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자, 엔비디아 보겠습니다. 상승입니다. 0.22%의 오름세인데요. 7월에 대한 매출 기대감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AI 부문입니다. AI 부문의 매출이 연간 추정치가 상향이 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앞으로의 모멘텀도 상당히 강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슈 있는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힘스에너지 보시면 32% 급등입니다. 자, 규제 리스크가 있었습니다. 노보노디스크와 이 제휴가 해지가 됐습니다. 자, 위고비 복제약 대량 판매와 더불어서 기만적인 마케팅을 이유로 제휴가 해지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비만 치료제 시장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노보노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이 차세대 체중 감량과 관련한 치료제인 카크리세마와 관련해서 임상 여파가 있습니다. 5%대 하락세를 나타냈고 경쟁사인 일라이 릴리와의 격차를 해소시키는 데 좀 미흡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만 환자들에게는 의미 있는 감량 효과를 입증했다라는 또 다른 평가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파이자보 보겠습니다. 4% 오름세인데요. 자체 스테이블 코인을 연내 출시할 예정입니다. 이 이슈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는 이슈인데 USD라고 합니다. 이름은 그렇고 파이서브 자체 스테이블 코인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이 회사에 대한 모멘텀이 강하지 않을까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이슈 있는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슈퍼마이크로 컴퓨터가 9%의 급락입니다. 20억 달러 규모의 2030년까지의 만기인 전환사채 발행 계획이 발표가 됐고요. 노던 트러스트 보시면 8%대의 오름세입니다. 뱅크 오브 뉴욕 멜론 CEO와 함께 최소 한 차례 회동을 가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M&A 기대감이 부각이 되면서 8%대의 강한 흐름 보여줬습니다. 이어서 IB 투자 의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마존이 투자 의견 상당히 좋았고요. 목표가 250달러로 상향 조정한 리포트 있었습니다. 0.58% 내리긴 했지만 5월 초 대비로 무역 전망이 상당히 개선될 것이다라는 호재의 이 리포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리어트 인터내셔널 보시면은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다, 또 매출도 줄어들고 있다 하여 이 주가의 상승 여력이 좀 제한적이다라는 평가 나오고 있고요. 투자 의견은 중립 제시했습니다. 이어서 도어대시 보겠습니다. 4%대 오름세고요. 딜리버루 인수 과소평가되었다라는 평가가 나오면서 투자 의견 강력 매수로 상향 조정된 리포트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특징주 알아봤습니다. 네, 이어서 계속해서 이 전화 연결 가기 전에요. 이 테슬라가 시간을 거래해서 약간 좀 급락세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미국 도로교통안전청이 온라인 영상에서 발견된 로보택시 문제들에 대해서 테슬라에게 연락을 했고요. 이어서 정보를 요청했다는 소식이 좀 약간 악재로 작용이 된 것 같습니다. 급락폭은 크지는 않지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바로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곽영훈 주식투자연구소 대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정말 이 밤사이에 정말 특히나 이 새벽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거의 이제 이란과 이스라엘 트럼프 대통령이 좀 강제 화해를 시키는 듯한 그런 모습 나와주고 있는데 이대로 좀 우리 봉합이 완전히 됐다고 봐도 괜찮을까요? 네, 이제 미국 증시는 지정학적 불확실성 완화와 연준 위원들의 완화적 발언이 시장을 지지하면서 주요 지수가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가장 주목할 이슈는 이란 미국 간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낮아졌다는 점인데요. 이란이 미사일을 발사하긴 했지만 이 사전 통보가 있었고 피해도 없었기 때문에 시장은 이를 확전 의지 없음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제 유가는 하루 만에 7% 넘게 급락했고 주식시장에는 오히려 안도 심리가 유입됐습니다. 이러한 유가 하락은 항공운수 업종에는 수혜로 작용하고 있지만 에너지주에는 단기적으로 조정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중동 리스크 해소라는 구조적 측면에서 보면은 에너지 업종의 비중 확대는 시기상 타이밍을 고르게
보는 것이 유리합니다. 한편 연준 보험원 부의장이 인플레이션 억제가 확인되면 7월 금리 인하를 지지할 수 있다는 발언을 내놓으며 채권 금리는 하락하고 기술주를 중심으로 고밸류 성장주에 다시 매수세가 유입이 됐습니다. 엔비디아 등 일부 대형주는 관망세를 보이고 있지만 이 AI 인프라,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종목들은 유효한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의 제조업과 서비스 PMI가 모두 기준선 50을 상회하며 경기 탄탄함도 확인되는데요. 내수주와 경기 민감주의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출 지표는 관세 우려로 둔화됐기 때문에 수출 의존도가 높은 업종은 혹석 가리기가 필요한 구간입니다. 마지막으로 연준의 완화 발언과 지정학 불확실성 해소에 따른 달러 약세 흐름도 눈여겨볼 부분입니다. 이 원화 강세는 외국인 수급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어 이 코스피 내 외국인 보유 비중 높은 종목군, 특히 반도체나 금융주에 주목해 볼 만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좀 반도체와 금융주에 포커스를 맞춰야 한다. 지표 관련해서 이야기도 해주셨습니다만, 결과상으로는 상당히 좀 좋았습니다. 다만 S&P 측에서도 이게 일시적이고 약간 몇 달 뒤에는 바뀔 수도 있다라는 점을 좀 강조를 해줬었죠. 이 점을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조금 더 범위를 좁혀서 업종, 특히나 종목별 이슈를 좀 들여다봐야겠습니다. 테슬라가 굉장히 좀 강한 흐름 보여줬습니다. 8%대 강세 보여줬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떤 반응이 지금 나오고 있을까요? 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테슬라의 이제 8% 급등입니다. 이 오스틴에서 로보택시 서비스를 공식 출시하면서 시장의 기대감을 자극했는데요. 이 우버와 리프트도 동반 상승을 하며 AI와 모빌리티 결합이라는 구조적 변화에 대한 수급이 본격적으로 유입되는 분위기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자율주행 반도체나 로보택시 인프라 관련 기업도 관심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제 반도체 업종은 종목별 차별화가 뚜렷했습니다. 이 엔비디아는 횡보세를 보였고, 이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는 전환사채 발행 이슈로 급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AMD, 브로드컴 그리고 이 옵션 매수세가 몰린 아리스탄 네트워크스 등은 강세를 보이면서 AI 인프라 서버 중심의 종목군의 수급이 재편되고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대형 기술주 중에서는 알파벳이 이 규제 우려와 AI 경제 심화로 하락했지만 메타와 마이크로소프트는 AI 기술력을 바탕으로 상승세를 이어가며 시장에서의 존재감을 더욱 키웠습니다. 향후 하반기 IT 업종 재편의 중심은 AI 기술 확보 여부가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외에도 비만 치료제 관련주는 임상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 때문에 혼조세를 보였고요. 이 사이버 보안주는 중동 리스크의 사이버전 확산 가능성이 힘입어 전반적인 강세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국 소비주와 전기차 일부 종목 그리고 주택건설주와 금구리 관련 광산주는 실적 기대와 지표 호주에 기반한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특히 금리 인하 기대와 수요 반등이 겹치는 건설, 광물 업종에선 디펜시브와 리오프닝 전략이 동시에 작동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확실히 그래도 이 간밤에 있었던 그런 한국 증시 관련 수치들을 또 제가 함께 들으면서 봤었는데 나쁘지가 않았습니다. 상당히 양호했습니다. 근데 어제 또 워낙 갑작스럽게 좀 급락이 나왔다 보니 특히나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제약바이오 2차 전지 굉장히 좀 부진한, 굉장히 약했던 하루였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영향 좀 판도가 바뀌었으니까 달라질 수 있을까요? 네, 국내 증시는 이제 미국 증시 반등과 유가 급락 그리고 연준의 완화적 발언에 힘입어서 안도 속에서 상승 흐름을 이어갈 전망입니다. 전일 미국 시장에서 는 이란의 미사일 발사가 사전 통보된 제한적 대응으로 해석되면서 중동 확정 우려가 완화됐고 이에 따라서 국제유가가 7% 넘게 급락했습니다. 위험자산 선호가 회복되며 기술주, 운송주, AI 관련주 전반에 걸쳐서 강세 흐름이 확인됐습니다. 이 국내 증시 역시 전일 외국인 매도세에도 불구하고 개인이 2조 원 가까이 순매수하며 하단을 방어했는데요. 오늘은 유가 하락에 따른 인플레이션 완화 기대 그리고 연준의 7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부각되면서 투자 심리를 추가적으로 지지할 수 있습니다. 이 업종별로는 운송, 항공주 그리고 AI, 로보틱스 등 정책 수혜주와 여기에 건설, 광물, 비철금속 업종이 유가와 경기 민감도를 반영하며 상대적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반면에 이 에너지주와 중동 관련 방산주는 조정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이제 테슬라의 로보택시 출시 이슈는 자율주행과 모빌리티 플랫폼에 대한 장기적인 기대감을 자극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로봇 센서, AI 관련 부품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전략적 측면에서는 중동 리스크가 과하게 반영됐던 에너지와 방산 업종의 단기 트레이딩보다는 AI 로봇 지주회사, 비철금속 등 이 구조적 성장과 정책 수혜 종목군에 대한 압축 대응이 유효합니다. 또한 이 외국인 수급 변화에 따라서 반도체 금융주 중심으로 저점 분할 접근도 고려할 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은 단기 이벤트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지만 기존은 여전히 안정과 구조 변화에 초점을 둔 선별적 대응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을 해주신 대로 유가가 말 그대로 급락이 나왔습니다. 70달러 선 밑으로 이제 양 모두 다 떨어졌는데 이 부분 반드시 좀 오늘 투자에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관련돼서 원화도 이제 다시 한번 좀 강세로 돌아설 수 있다는 점까지 체크 포인트 삼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희 오늘 곽영훈 주식투자연구소 대표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잠시 후 머스노우 5에서 더욱더 자세한 이야기들 하나하나 만나보시죠. 머스노5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5개 이슈들 가운데 가장 먼저 준비한 소식 바로 중동 리스크와 관련된 이슈입니다. 이란의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가 누구로부터의 공격도 용납하지 않겠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미국이 이란의 핵시설을 공격한 이후 처음 나온 발언이기도 한데요. 이러한 공격에 대해서 이란은 카타르와 또 이라크 내 미군 기지에 미사일 공격을 현지 시간 23일 감행했습니다. 로이터 통신과 악시오스 등 외신 보도를 종합하면 이란 혁명수비대는 이날 카타르 수도 도하 인근에 위치한 알 우데이드 미 공군기지와 이라크 내 알 아사이드 공군기지에 최소 10여 발의 미사일 공격을 가했습니다. 이번 이란의 중동 지역 내 미군 기지 미사일 공격은 지난 21일 미국이 이란의 3개 핵시설에 대해서 벙커버스터 등을 투하해 공격한 데 대한 보복전입니다. 이란 이슬람 혁명수비대는 카타르의 알 우데이드 공군 기지에 대해 파괴적이고 강력한 미사일 공격을 가했다고 주장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이 기지는 공군 사령부와 또 서아시아 지역에서 미국 테러리스트 군대의 가장 큰 전략 자산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은 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국의 영토 보전, 또 주권, 국가 안보에 대한 어떠한 공격도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이란 최고 국가안보회의를 인용해 미국이 이란의 핵시설 공격에 사용한 것과 동일한 수의 폭탄을 사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카타르 외무부는 성명을 통해서 카타르 방공망이 이란 미사일을 성공적으로 요격했으며 부상자나 사망자는 보고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상황실에서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또 댄케인 합창 의장 등과 함께 이란의 미사일 공격에 대해서 대책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백악관 고위 관계자는 현재 미국이 카타르의 알 우데이드 공군 기지에 대한 잠재적 위협을 면밀하게 감시하고 있다고 전했고요. 앞서 어제 미국은 이란의 포르도, 나탄즈, 이스파한 등 3곳의 핵시설을 타격한 이후에 알야토라 알리 하메네이 이란의 최고 지도자는 이스라엘을 겨냥해서 엄청난 범죄를 저지른 것이라고 대응을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미국으로부터 핵시설을 폭격당한 이란 정권이 핵무기 제조를 결단할 수 있다는 우려 또한 고개를 들고 있는데요. 압도적 무력의 영토가 연일 유린당하는 데다가 마지막 보루인 핵시설까지 타격을 받자 궁극적 억제력을 쟁취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강경론에 힘을 얻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미국의 핵시설 공격에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카드까지 꺼내들자 국제 유가가 $130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이란 국회는 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는 결의안을 가결을 한 상태고요. 봉쇄에 대한 최고 결정은 조만간 국가안보회의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해서 지금 조선 여러 척이 해협에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이 중당 불안 주세 가운데서도 국제 유가는 계속해서 $150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초대형 유조선 2척이 미군의 이 이란 공격 직후에 호르무즈 해협 초입에서 빈손으로 유턴을 한 것으로 파악이 됐고요. 미군 공습에 대한 보복 조치로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각국 정부와 국제 해운 업계도 경계 태세를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페르시아만 방향으로 호르무즈 해협 초입에 들어서던 이 코스 위즈 덤 레이크호 그리고 사우스 로열티호 등 초대형 유조선 2척이 미국의 이란 폭격 직후인 현지 시간 22일 호르무즈 해협 초입에서 항로를 정반대 방향으로 급변경했습니다. 두 유조선의 항로 변경에 특별한 이상 징후가 없었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분석을 했고요. 이란과 이스라엘의 무력 충돌 이후에 이 해역에서 GPS 장애 등 통신 이상 현상이 급증했으나 이번 항로 변경과는 무관한 것으로 보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석유 해상 운송량의 약 4분의 1이 통과하는 중요한 길목입니다. LNG의 경우에는 전 세계 해상 운송량의 5분의 1이 이 해협을 지나가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편 각국 정부는 해운 업계 등의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세계 최다 유조선 보유국인 그리스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 가능성을 직접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그리스 해양부는 호르무즈 해협 통과를 계획하고 있는 선박의 소유주, 해운사 등에 보낸 통지문에서 항로를 재검토하고 인근 안전한 항구에서 대기할 것을 권고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네, 미 연준에서 가장 매파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미셸 보먼 연준 부의장이 7월에 FOMC에 대해서 금리 인하 가능성을 제시를 했습니다. 또한 연준 내 주요 인사들이 최근 잇따라 계속해서 조기 금리 인하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 채권 금리가 이 때문에 큰 폭으로 하락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보먼 부의장은 체코 프라하에서 열린 체코 중앙은행 주최 컨퍼런스 기조연설에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억제된 상태에서 유지한다면 이르면 7월 통화정책회의에서 기준금리 인하를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현 미국 경제 상황에 대해서 현 시점에서 우리는 무역 관련 상황 전개나 기타 요인들로부터 의미 있는 경제적 영향을 보지 못했으며 성장세가 다소 둔화됐음을 불구하고 미국 경제는 지속해서 회복력을 보여왔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물가 상황에 대해서는 높은 관세로 인한 재화 가격 상승 압력이 다른 요인들로 상쇄되고 있다며 PC 인플레이션의 기저 추세는 현재 지표에서 보이는 것보다 연준의 2% 물가 목표에 훨씬 가까워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은 작고 일회성 물가 상승만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무역 협상에 따라서 현재보다 낮은 관세율로 귀결되는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이는 금융시장에서 나타나는 낙관론의 재개와 일치한다며 나아가 올해 인플레이션에 대한 영향을 보게 되더라도 미 경제의 증가된 여력이 그 영향을 작고 일회성으로 제한할 것이라고 예상한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이 연준 주요 인사 가운데서도 가장 매파 성향으로 꼽혀있던 인물입니다. 앞서 연준이 미 대선을 앞두고 지난해 9월 전격적으로 기준금리 인하에 나섰을 때 12명의 연준 위원들 가운데서 유일하게 50bp 인하의 반대 의견을 표명하며 25bp 인하가 적절하다는 의견을 피력한 바 있습니다. FOMC 회의에서 반대 의견이 나온 것은 2005년 이후에 처음이고요. 봄원 이사는 올해 2월까지만 해도 이 공개 발언에 대해서 인플레이션 다시 높아질 위험이 있다고 공개석상에서 매파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자, 이어서 이 테슬라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이제 기다렸던 오스틴 공개 출시 소식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러나 평가들은 엇갈린 상황인데요. 유명 애널리스트 댄 아이브스 연구원은 기대 이상이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텍사스주에서는 규제를 나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테슬라 로보택시와 관련해서 월가 분석가들 그리고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그러나 여전히 높은 기대감을 보이고 있는데요. CNBC에 따르면 월가의 최대 테슬라 매니아로 꼽히며 초대를 받아 직접 로보택시를 타본 웨드부시 증권의 댄 아이브스는 기대 이상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구겐하임과 또 바클레이즈 등의 분석가들은 테슬라의 주가에 로보택시가 높이 반영된 것을 고려하면 앞으로 얼마나 확장될지가 관건이라고 냉정하게 평가했습니다. 현재의 투자 의견은 특히 양극화가 심한 상태입니다. 현재 테슬라를 커버하는 분석가 54명 가운데서 매수는 24명, 그리고 보유는 19명, 그리고 성과 저조는 8명, 그리고 매도는 3명이며 평균 목표 주가는 289.30달러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테슬라의 높은 주가는 자율주행차와 휴머노이드 로봇에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만큼 로보택시는 집중적으로 관심을 받아왔습니다. TN 코엔의 분석가 이타이 미카엘리는 타본 사람들의 피드백을 관찰한 결과 테슬라의 운영 영역이 웨이모보다는 적지만 테슬라의 UI가 잘 개발됐고 또 이동도 정확해 보인다고 긍정적으로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구겐하임의 분석가는 테슬라의 주가에 가치 평가가 내재된 로보택시의 기대치를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올해 말까지 신속한 확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테이블 코인이 앞으로 사용이 될 것으로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파이버스에서는 이 파이서브에서는 연내 스테이블 코인을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이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미국 핀테크 기업 파이서브가 올해 말까지 자체 스테이블 코인 파이 USD를 출시하고 이를 지원하는 플랫폼도 함께 선보일 예정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블록체인 기업 솔라나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 서클 팍소스와의 협력을 통해서 진행이 되고요. 또한 파이서브는 페이팔과 주요 신용카드 네트워크들과의 제휴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새 플랫폼은 다양한 금융 서비스와 블록체인 환경에 호환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전통적인 금융 시스템과 디지털 자산의 연결고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디지털 결제 수요 증가와 함께 블록체인 기반 결제 생태계를 확대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머스노 5 살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매토크 신일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트럼프, 지금 급한 불은 유가라고. 앨런 머스크, 난 이미 백악관 떠났고 이제 화성으로 떠날 거니까 입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과 트럼프 행정부의 최상의 결과가 지금 나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뭐 완벽하게 마무리는 안 됐지만 지금 결국에는 국민들의 지지, 그러니까 이 국민들이라는 게 사실 다 자기가 보는 국민을 말합니다만 정치인들 항상 들어보면 그렇잖아요. 자기가 말하는 국민이란 게 자기를 지지하는 국민들에게 대해, 물론 모든 국민이라고 얘기는 하죠. 하지만 자기를 지지하는 국민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강한 것을 우리는 누구나 알고 있어요, 사실. 미국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공화당과 민주당이 완전 절반으로 나뉘어서 트럼프의 탄핵 찬성 집회에 가거나 거기 취재한 내용만 보면은 미국 전역이 트럼프를 탄핵할 것만 같은 분위기인 것만 같고, 또 그 무슨 철강, 디트로이트의 철강 노동자들 안에 들어가서 취재를 하면은 전 미국의 국민이 다 트럼프를 열렬히 지지하는 것만 같죠. 그러니까 서로가 각각의 다른 국민을 대상으로 지지를 외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 많이 보여드리지 않았습니까?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에서 민주당 지지 성향과 공화당 지지 성향, 그 다음에 중도층을 나누어서 그 어떤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는지 빅데이터를 다 내놓죠. 거기 보면 압도적으로 극단적으로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예 내가 그 정치적 성향, 그러니까 정치 고관여층이라고 하죠. 고관여층들은 먹고 사는 문제보다 이념이 더 앞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공화당 지지자들은 기대 인플레이션을 엄청나게 낮게 잡고 있고, 민주당 지지 성향 설문조사에 참여하신 분들은 엄청나게 기대 인플레이션 높잖아요. 어느 정도죠? 엄청난다는 정도가? 코로나 이후에 돈이 풀렸을 때보다 더 높은 기대 인플레이션을 외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합리적으로 그 결과를 봤을 때 항상 의심하면서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실제 빅데이터 같은, 하드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이션이 낮아지는 걸로 나오고 있거든요. 물론 그거를 갖고 관세가 부과가 안 돼, 관세 영향이 아직 2, 3개월 더 지나봐야 알기 때문에 이 하드 데이터를 완전히 믿을 수 없다, 이런 얘기도 하지만, 그래서 그걸 보완하려고 캐시우드 같은 사람, 아니면은 다른 어떤 그 애널리스트들도 다 이제 60일을 앞에 내다볼 수 있는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인플레이션 자료로 보완해서 60일 이내를 앞둔 것도, 앞을 내다본 인플레이션도 낮아져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은 잡혔다, 이렇게 다들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렇다면 하드 데이터는 지금 잡혀 있는데, 인플레이션이, 기대 인플레이션이 그렇게 사람의 마음이 움직인다는 것은, 특히 너무나 극단적으로 움직인다는 것은, 이거는 우리가 합리적으로 봤을 때 저거는 정치적인 이념이 개입했다고밖에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지지 성향 그 지지자들은 그냥 예를 들어서 뭐 계란이나 뭐 지금 베이컨을 그냥 적당히 먹고 있는데 그 전이랑 똑같이 아침 식단에 들어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란값, 베이컨값이 너무 치솟아서 이제 못 먹을 것 같다고 얘기하는 것이고, 공화당 지지 성향은 뭐예요?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계란 2알 먹던 거, 스크럼블 좋아하잖아요. 스크럼블 2개 먹던 거를 하나 먹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대 인플레이션은 그냥 말 안 하는 거예요, 설문조사에서. 근데 그걸 두면 극단적인 사람 빼고 중도층은 뭐에 관심이 있습니까? 먹는 거에 관심이 있죠. 우리도 항상 어떤 선거 기간에 뉴스 그 기자분들이 가갖고 막 인터뷰 하잖아요. 길거리 시민들을 대상으로. 근데 거기서 특히 이런 답변하는 사람들이 중도층이죠. 뭐 이번에 뭐 학자금 대출을 받았는데 어떤 이런 학생, 아니면 좀 직장을 다니는데 뭐가 어렵고, 뭐 자영업자인데 지금 먹고 살기 어렵고, 이 얘기하는 사람들은 먹고 사는 문제에 관심이 있는 중도층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더욱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게 바로 유가예요. 왜냐하면 지금 트럼프가 계속 외친 게 뭐죠? 바이든이 조류 독감 걸렸다고 해서 닭을 전부 학살하는 바람에 계란 가격이 폭등해서 부활절에 계란도 못 먹고 감자로 계란 가짜를 만들어서 할 뻔했는데, 부활절에 이렇게 계란 축제를 할 수 있는 거, 백악관에서 계란 굴리기 할 수 있는 거 다 누구 덕이다? 내 덕이다. 내가 계란 가격을 잡았으니까. 그 다음에 유가. 1갤런당 $2 밑으로 떨어뜨리는 사람이 누구냐? 나다. 베이비 취임 초부터, 대선 운동 기간부터 계속 외쳐가지고, 그래서 그 두 개 잡아서 인플레이션이 완전히 안정적이고 전혀 인플레이션이 없기 때문에
이게 이 상황 속에서도 금리 인하를 안 하는 파월은 멍청이고 느림보 거북이다 이렇게 자신 있게 계속 귀에 딱지 앉을 때까지 외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누구한테 더 중요하다고요? 먹고 사는 문제에 그의 중요점을 주는 중도층에게. 내년 11월 달에 대통령 4년 임기 중에 2년쯤 되는 그 시기에 중간 선거가 있잖아요. 지금 상원, 하원이 공화당이 우세지만 미세하게 우세해요. 지금 이번에도 보시면 감세 법안 하원에서 단 한 표 차이로 통과됐습니다. 가까스로. 지금 상원은 앞을 내다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상원의 공화당 의원 중에서 반대하는 의원을 대놓고 트루스 소셜을 계속 지명하면서 트럼프가 저 사람은 나중에 떨어뜨려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 차이가 굉장히 적은 데다가 그 중간 선거가 그때 만약에 과반을 잃게 되면 국정 동력이 상실되기 때문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굉장히 중요했죠. 아까 그런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의 어떤 성향에 따른 얘기도 했지만 이 이란 공습이라는 이 주제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그거는 반대가 더 극심했습니다. 미국 국민의 단 16%만 이 공습에 대해서 찬성을 했고요. 13%가 16%가 됐을 겁니다. 공화당 지지자들 중에서도 단 25%, 26%밖에 찬성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자신의 지지 기반인 공화당 지지자들도 25%, 4분의 1밖에 지지하지 않는 것을 감행을 해버렸다는 것이죠. 무슨 얘기까지 들으면서요? 제가 그때 칼슨이 지금 운영하는 예전에 그 폭스TV 앵커였던 팟캐스트에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이 나와서 둘이 싸웠던 장면 얘기 드렸죠. 테드 크루즈가 뭐 성경에 나와 있다. 성경에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가 축복을 받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까지 이스라엘 공습을 정당화하니까 칼슨이 공화당 지지자고 폭스TV 앵커 출신이긴 하지만 자신은 그걸 반대하니까 트럼프에게 굉장히 트럼프 행정부에게 안 좋은 얘기를 했죠. 그걸 보면서 이제 언론에서는 보수끼리도 분열하네. 뭐 이런 얘기도 했었고 그 전엔 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앨런 머스크가 박차고 나가버렸잖아요. 트럼프 당선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판단되는 머스크가. 그러니까 지금 이런 계속 균열들이 어떻게 보면 민주당 다시 민주당은 정권을 찾아야 되잖아요. 미국 민주당은.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보면은 이런 것들 다 기회였단 말이에요. 앨런 머스크의 분열 그리고 막 팟캐스트에서 막 그 공화당 상원의원하고 볼썽스러운 그런 사건들 그리고 거기다가 만약에 이번에 공습을 감행했는데 말 그대로 호르무즈 해협을 막 정말 봉쇄를 시켜갖고 유가가 급등하고 이래가지고 지지율이 하락하고 뭐 물론 트럼프는 또 자기에게 유리한 여론조사 갖다 쓰겠지만 유리한 여론조사를 갖다 쓸 수 없을 정도로 여론이 악화되고 이러면 민주당은 완전 땡큐거든요. 이런 기회가 어디 있습니까? 이거 지금 아무도 이 역대 대통령 중에 이런 일을 한 적이 없죠. 마지막으로 한 게 누굽니까? 부시. 그런데 그건 어쩔 수가 9.11 테러로 쌍둥이 빌딩을 폭파시켰는데 그걸 가만히 있을 수는 없죠. 그거는 전 국민이 다 찬성했습니다. 자신의 심장을 박았는데요. 근데 이건 아니죠. 우리 땅, 미국 땅이 공격받은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을 도와주러 간 거기 때문에 더욱더 민감한 문제였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트럼프가 굴러떨어지면 결정적인 타격이 되거든요. 근데 뭐 물론 트럼프도 그걸 모를 리가 없겠죠. 지금 민주당에서는 트럼프가 뭔가 미끄러져가지고 완전히 몰락하는 거를 바라고 있겠지만 트럼프는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당할 것 같지가 않아요.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은. 이것도 지금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수 없을 거라는 그걸 봉쇄하면 외통수에 걸린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걸 하는 게 아닌가. 지금 이란이 맘대로 못 하잖아요. 얘기 드렸다시피 이란이 무슨 영화를 파는 것도 아니고 무슨 멋있는 케이팝처럼 가수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팔 게 없습니다. 먹고 사는 게 석유 팔아서 먹고 사는 거예요. 그거를 다 중국의 80%를 팔고 있는데 지금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에 지나다니는 석유의 2%밖에 노출이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지금 베이비를 계속 외치잖아요. 자기네 나라 땅에 있는 석유를 더 파면 돼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해서 피해를 보는 거는 중동 국가들하고 중국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외통수를 알기 때문에 이걸 감행한 게 아닌가. 그래서 어제 또 유가가 급락을 했죠. 이렇게 돼버리면은 여론조사 만약에 지지도 높게 나오잖아요. 그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앨런 머스크랑 무슨 싸운 거, 테드 크루즈랑 칼슨이 싸운 거 이런 거 다 무마됩니다. 트럼프는 또 얘기하겠죠. 봐라. 이렇게 열렬하게 나를 지지하고 있다. 그리고 또 그 얘기하겠죠. 나는 대선에서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이 됐고 7개 경합주에서 완전히 빨간색으로 물들인 사람이다. 이렇게 국민들이 지지하고 있는데 감히 이 국민들의 뜻에 반대해 이렇게 외칠 수가 있기 때문에 국정 동력이 계속 돌아가게 되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아까 말한 거예요. 극단적인 지지층으로 나눠져서
민주당 지지하는 사람, 공화당 지지하는 사람은 끝까지 그냥 지지해요. 먹고 사는 문제 상관없어요. 굶어 죽든 말든. 근데 이제 중도층이 문제인데 중도층은 유가에 관심이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인플레이션. 만약에 그걸 잡으면 이제 중도층은 공화당 쪽으로 가겠죠. 그럼 거기서 5대5 싸움에서 5.5대 4.5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트럼프가 이런 한 행위들, 이런 것들을 걸고 넘어지 건덕지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어제의 상황을 타임라인대로 보면 이제 B2가 귀환을 합니다. 37시간의 작전을 마치고 미주리주 공항으로 귀환을 해가지고 착륙했는데도 착륙도 굉장히 부드럽더라고요. 저는 엄청나게 무거운 전 폭격기잖아요. 근데 거의 바퀴가 활주로에 닿는데 정말 스펀지처럼 닿더라고요. 그랬고 그 다음에 이제 위성 이미지에서 볼 수 있듯이 하도 이게 말이 많으니까 그렇죠? 지금 피해를 받느니 우라늄을 미리 옮겼느니 트럭이 뭐 14대가 뭐 2주 전에 있었다며요. 근데 이 트럼프가 다시 올렸습니다. 흰색 구조물이 바위에 깊이 내려갔고 지붕도 아래에 있고 화염으로부터 완전히 뭐 화염에 쌓여 있다. 그래서 이제 지하 가장 큰 피해는 지하 훨씬 아래에서 발생했을 것이다라고 자기는 그래서 확신을 물론 트럼프가 확신에 찬 그 얘기로 던졌죠. 완전히 없어졌다고 했죠. 우라늄 농축 시설이 완전히 파괴됐다고 했습니다. 물론 그 뒤에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그 강한 표현보다는 조금 더 약한 표현을 쓰긴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바로 이 얘기를 던지는 거죠. 호르무즈 해협 봉쇄 얘기가 나오니까 이란 의회에선 통과됐으나 하메네이가 결정을 해야 돼요. 근데 아까 말했듯이 자기 목줄을 끊는 거거든요. 말을 했듯이 두 개 중에 선택해야 된다고 했죠. 자기 목줄을 끊으면서까지 어차피 잃을 게 없으니까 그걸 던져보던가 아니면은 이걸 자기 목줄을 끊어가지고 그냥 끝나던가 이거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외통수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드릴 베이비 드릴을 지금 외치고 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에너지부에게 요구했어요. 지금 당장 석유 팔아 이거예요. 인플레이션이 가장 두려운 거죠. 지금 이란의 미사일 안 두렵습니다. 트럼프는. 트럼프가 가장 두려운 건 뭐예요? 이거예요. 그 유대인들의 어떤 지원을 받아서 유대인들 이스라엘을 지금 뭐 지원하는 유대인들의 그 협박에 못 이겨가지고 국민들을 버리고 전쟁에 참여했다. 이 얘기 때문에 그 국민들을 잠재우려면 지지도를 높여야 되니까 중도층을 자극할 수 있는 건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유가 이것만 잡으면 돼요. 그래서 베이비를 외쳤죠. 그리고 이것도 호소했습니다. 유가를 낮추세요. 유가를 낮추세요. 다 보고 있다. 당신은 적의 손에 놀아나고 있다.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 얘기하는 거죠. 지금 유가가 올라가는 것을 바라는 사람들은 다 따로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것이 다 놀잇감이 되는 것이니 하지 말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어저께 이란 외무장관이 러시아 도착한 것까지 얘기 드렸죠. 이란 외무장관이 굉장히 심각한 표정으로 이스탄불에서 성명 발표한 다음에 푸틴 만나러 갔죠. 자기한테 도움 줄까 싶어가지고 거기 갔는데 예전에 메드베데브 전 대통령이 있어요. 이 사람이 아직도 지금 국가안보위원회 뭐 수장인가 맡고 있거든요. 거기서 뭐 약간 협박 같은 단어를 썼습니다. 이란한테 핵탄두 빌려줄 나라가 많대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또 종지부를 찍었죠. 야, 이번에 다들 저 B2 폭격기가 벙커버스 두 발씩 메고 나간 것만 포커스 맞추고 있는데 우리한테 진짜 무서운 무기는 이거였다는 거죠. 핵잠수함. 핵잠수함에서 순항미사일 발사한 거 그거는 지금 간과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한테 핵잠수함이 있다. 감히 무슨 핵탄두를 누구한테 빌려주고 이런 말은 아주 경솔한 발언이라고 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공격이 일어났는데 웃깁니다, 지금. 자, 공격이 일어났는데 이 자존심이 있잖아요.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이란에서? 이제는 기습 공격 따윈 없대요. 그러니까 뭐냐면 미국이 기습 공격을 했잖아요. 트럼프가 2주 시한 준다고 해놓고 이틀 만에 공격했잖아요. 그거를 약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굉장히 비겁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자기 자존심인 거예요. 근데 비겁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를 몰래 다 싸놓고 얘기를 해야지. 이거를 쏘기 전에 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비겁한 사람이니까 우리는 정정당당하게 말하고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다 통보했습니다. 카타르 정부랑 미국한테 미군 카타르에 있는 미군 기지에 쏘겠다고 다 통보를 하고 왜 우리는 통보를 하냐면 너넨 기습 공격했지만 우린 정정당당하게 통보하고 한다고 통보를 했어요. 아무 의미가 없죠. 예전에도 이런 적 많이 있었죠. 빈 땅에다 쏘는 거. 미리 알려줬으니까 미군들은 다 뺐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땅에다 쏜 거죠. 대신에 이란 자존심을 세워준 거죠.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됐어요? 호르무즈 해협은 봉쇄 못하니 자기 목줄 끊는 거니까 자존심 세우려고 그냥 말해놓고 미사일 발사한 거예요. 지금 14발 발사됐는데 트럼프 말로는 13발은 격추됐고요. 한 발은 아무 위협이 없었대요. 뭐 빈 땅에 떨어졌거나 오발탄 났겠죠.
자, 이렇게 결국 결론이 났습니다. 자, 그다음에 일론 머스크 난 이미 백악관 떠났고 이제 화성으로 떠날 거니까. 자, 지금 일론 머스크의 로보택시가 드디어 이제 그 10대가 지금 운행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구글의 웨이모보다 늦었지만 구글의 웨이모보다 낫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어제 급등을 해버렸습니다. 자, 그리고 일론 머스크, 역시 일론 머스크는 자기 자리가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렇죠? AI 스타트업 스쿨 이런 데 나와가지고 정말 과학적인 단어들, 어제 물리 단어 많이 나오더라고. 머리 아프더라고. 막 무슨 처음 들어보는 물리 단어 막 X는 뭐가 나와요 막. 근데 그게 어울리더라고 역시. 백악관에서 막 정치 얘기하고 무슨 나치 경례하고 이거 전혀 안 어울리더라고요. 뭐 얼굴 표정도 밝아요. 그래서 여기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AI 스타트업 스쿨, 이 지금 회의 이름도 딱 맞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를 했어요. 100년 동안, 100년을 살진 못하겠죠. 뭐 100년 살 수도 있겠죠. 의료 기술을 바꿔가지고. 100년 뒤에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지금 그 테슬라 투자자분들을 가슴 두근거리게 캐시우드가 5년 내 $2,700 간다는 그 근거의 하나잖아요. 지금 근거의 첫 단추가 로보택시가 시작이 됐고, 그 다음에 이 옵티머스 로봇 아닙니까? 지금은 뭐 협동 로봇이라고 F&B, 푸드앤베버리지에서 뭐 로봇 이런 거이지만 나중에 인간형 로봇. 예전에 말했죠. 스타워즈의 그 금색 로봇이랑 은색 로봇 두 개가 집안에 돌아다닌다고? 100년 뒤에는 인간보다 휴머노이드 로봇이 5배 이상 많을 것으로 예측한다고 합니다. 이런 것까지 다 감안한 테슬라의 가치를 캐시우드는 그렇게 매긴 거고요. 자, 그다음에 문명의 진행상을 보는 방법을 알려줬는데 완료율이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일론 머스크가 보는 지금 우리 문명의 완료율의 퍼센트는 지구 에너지의 1, 2% 정도밖에 활용 안 했다고 합니다. 게임으로 따지면 100레벨이 있다면 지금 이제 1, 2레벨이에요.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죠. 지능 빅뱅의 아주 초기 단계에 있다. 그리고 30년 안에 이거는 맨날 꿈꾸던 거 아닙니까? 화성으로 가는 걸 꿈꾸고 있죠. 전기차를 만드는 게 꿈이 아니에요. 화성으로 인류를 이주하는 게 꿈인데 30년 안에 화성은 자립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뭐 외계인을 왜 한 번도 보지 못했을까? 이렇게 기술이 발달했으면 외계인이 미리 봤을 텐데 하는 거품의 역설의 걱정은 있으나 어쨌든 계속해서 기술을 발전시키다 보면은 어떤 그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얘기를 했고요. 또 이런 것도 있죠. 원숭이 중 한 마리가 시각이식 했죠 지금. 그래서 시력을 완전 잃은 사람들에게 시각이식해서 새 눈을 찾는 이 사업도 있죠. 그렇죠? 그리고 뭐 다중 스펙트럼에서 파장을 할 수 있다. 그다음에 AI 그록 3가 있지 않습니까? 최대한 진실을 추구하는 AI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답니다. 지금 AI 챗GPT도 많이 쓰시죠. 퍼블릭시티도 많이 쓰시고. 거기서 가장 단점이 뭐예요? 할루시네이션. 옛날에 스타크래프트 나왔던 거. 허상의 효과, 허상이나 가짜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지금 AI를 직접적으로 막 뭐 쓰기가 그럴 때가 있어요. 보고서라던가 변호사가 업무 볼 때라거나 이럴 때. 근데 이 최대한 진실을 추구하는 할루시네이션을 없애는 AI를 만드는 게 목표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외계인이 어디에 있는지, 우주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이것도 아마 AI가 말해줄 시대가 올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지구에서 보급선이 안 와도 화성이 계속 자립해서 성장할 수 있고 번영할 수 있는 시대가 올 것이다. 이렇게 그 끝을 맺었고요. 역시 자신의 어떤 그 업무 분야에서 얘기하는 것이 가장 어울리는 것 같고요. 요즘에 그 릴도지라는 분 이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정말 AI 기술이 어디까지 발전된 것인가. 저 처음에 보고 막 너무 진짜 같아가지고. 자, 산악회를 결성해서 하도 이제 싸운다고 하니까 지금 결론은 어떻게 났죠? 서로 싸우고 화해는 서로 안 받고 관심 없다고 하고 끝났어요. 서로 일정이 바쁘니까. 근데 이제 이런 모습을 바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랑 트럼프 대통령이랑 손잡고 산악회 가입해서 등산도 하고 내려오면서 막걸리 파전도 먹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저런 모습을 바라시는 분이 많이 있겠죠. 자, 오늘의 한 줄 매드평입니다. 트럼프, 일론, 등산 후 막걸리 한 잔쯤은 괜찮잖아.
자, 밤사이에 뉴욕 증시에서 있었던 일, 오늘은 어떻게 우리 증시에 영향을 미칠지 각 섹터와 수혜주들까지 저와 함께 미리 살펴보시죠. 가장 첫 번째로 현재 지금 이 시각 브렌트유가 70달러 선, 그리고 WTI의 경우에는 78달러 선까지 정말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거의 9% 가까이 하루 사이에 주저앉은 건데 이제 이란 보복 공격에 대해서 이 장 중반에 뉴욕 증시에서는 불안감이 확산이 되었지만서도 이 공격이 카타르와 이라크 내의 미군 기지에 한정이 됐다는 점, 또 무엇보다도 사전 예고가 있었다는 점이 이제 중동 불안이 확전으로까지 번지지는 않겠구나, 이런 그런 안심 심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덕분에 유가가 급락하게 됐고요. 마찬가지로 유가가 급락하게 되면 석유화학, 해운주, 그리고 항공 섹터까지 함께 보셔야겠습니다. 자,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시각으로 오늘 오전 5시경이었습니다. 이 자신의 SNS 트루스 소셜에 세계어 축하합니다. 이제 평화의 시작입니다. 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만나보도록 할까요? 자, 이 서클 관련 이야기들이 계속 나와주고 있는데요. 굉장히 공격적인 파트너십을 펼치고 있습니다. 자, 가장 먼저 이 서클과 글로벌 결제 기업 파이서브가 손을 잡고요. 이 스테이블 코인 결제 서비스를 출시한다고 합니다. 자, 이 디지털 달러로 보다 빠르고 그리고 저렴한 수수료 측면에서도 합리적인 그런 디지털 결제가 가능할 전망인데요. 또 여기에 파이서브가 페이팔과도 파트너십 확대를 발표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현재 이 스테이블 코인 결제에 좀 방점을 두고 있는 내용인데 국내와 해외의 송금을 쉽게 할 수가 있고 또 실제 그냥 가게에서도 바로바로 이렇게 스테이블 코인을 통합해서 결제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고 하네요. 자, 이어서 오늘도 스테이블 코인 그리고 전자결제 관련주들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으로 오늘부터 26일까지요. 굉장히 또 대외적으로 중요한 이슈가 하나 있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이재명 정부 들어서 첫 대미 관세 협상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이제 26일까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자,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협상 카드는 두 가지죠. 첫 번째로는 이 LNG,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 또 두 번째로는 미 해군 항모 관련해서 조선업 협력을 할 수 있다는 점. 기본적인 이 수혜주 LNG와 조선까지 함께 챙겨보셔야겠고요. 또 최근에 나온 이슈 바로 미국이 삼성전자와 또 SK하이닉스의 중국 공장에 있어서 이 미국산 장비 반입을 제한할 수 있다. 이런 방침이 또 한 번 시장을 흔들었습니다. 관련된 이슈, 관련된 내용이 나올지 발언에 집중하셔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입니다. 이 글로벌 경기 풍향계죠. 페덱스가요. 이제 오늘 현지 시각으로 오늘 장 마감 후에 드디어 이 회계연도 4분기 실적을 발표합니다. 자, 우선 페덱스 같은 경우에는 매출 전망치가 217억 달러로 나오고 있고요. 또 주당 순이익은 5.94달러로 예상이 되는데 아무래도 이 그간 관세 전쟁 때문에 그런 이런 하락세를 약간은 좀 무시할 수 없습니다만 그간 좀 많이 전망치가 하향이 된 만큼 이 예상치만 좀 상회를 해준다면 충분히 관련주들 흐름 좋게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선 매출 전망치 전년 동기에 비해서는 9.8% 증가했고요. 주당 순이익은 반대로 전년 동기 대비 1.9%, 약 2% 정도 감소가 된 상황입니다. 자, 이어서 로봇 관련해서 이 전시회 일정도 하나가 있는데요. 주목하셔야겠습니다. 자, 유럽 최대 전시회 이 오토메티카 2025가 오늘부터 6월 27일까지 독일 뮌헨에서 개최가 됩니다. 자, 이 두산 로보틱스 포함해서 제가 참여사들을 다 가지고 와 봤는데요. 이 중에서 좀 두산 로보틱스 좀 주의 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엔비디아의 가상 시뮬레이션 플랫폼 큐로보를 활용한 실시간 모션 제어 기술을 선보일 예정인데요. 관련해서 굉장히 큰 이벤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이 이슈들 살펴보시길 바라고요. 자, 마지막으로 인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텔도 계속해서 이런 행사 이슈가 한 가지 좀 추가가 된 게 있는데 이 굉장히 깜짝 놀랄 만한 게요. 바로 이 미국에서 처음으로 여는 이 다이렉트 커넥트 아시아. 이름처럼요. 말 그대로 직접적으로 이 고객사, 협력사들과 소통하고 또 파운드리 비전을 공유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보시다시피 미국에서 첫 번째로 이제 해외에서 열리는데 그게 바로 서울에서 열립니다. 인텔이 얼마나 우리나라, 특히나 우리 기업들을 중요한 협력사로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마찬가지로 원익 QNC부터 ISC까지 관련된 협력사들 잘 흐름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6가지 이슈 살펴봤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4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이데일리 신문에 어떤 내용들 나왔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오늘 뉴스 브리핑은 증권면 기사들을 좀 집중적으로 좀 모아봤습니다. 어제 아마 시장 보시면서 참 강하다라는 생각들 많이 하셨을 거라는 생각이 좀 저도 듭니다. 사실 장 초반에는 좀 부진했죠. 어떻게 보면 뭐 충분히 예상했던 바이기도 하고요. 불안감이 있을 때 이제 시장에 소위 말하는 이제 매개라는 표현을 이제 시장에서는 많이 쓰는데 이 시장의 흐름이 어느 쪽으로 가느냐. 사실은 어제 오전장의 시장의 흐름은 사실은 종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도 0.5%대부터 시작을 해서 1% 가까이 이 낙폭이 좀 커졌었고 1% 좀 넘기도 했었죠. 코스닥 같은 경우는 1.5% 이상 낙폭이 좀 커졌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계속 얘기가 나오던 조정이 이제 시작되려나 보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었는데 요즘 우리 시장에서 나타나는 특징, 이게 이제 5월달, 6월달에 좀 특히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오전장에 부진하더라도 오후장에 만회하고 반등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제 또 장도 그랬고요. 특히 어제장의 의미는 개인이 이렇게 오후장에 시장을 끌어올렸던 수급 주체였다라는 점, 이 점을 이제 특히 좀 더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좀 화면에도 나옵니다만은 사실 왼쪽에 있는 저 차트는 올 들어서 이제 코스피의 흐름이죠. 저 밑에 중간에 가다가 뚝 떨어졌을 때 저게 이제 지난 4월 9일 날 올해 이제 연중 최저점입니다. 이때 2284까지 그때 떨어졌었죠. 그러고 난 이후에 지금 계속해서 뭐 예전에 팬데믹 때처럼의 그런 드라마틱한 급반등까지는 아니지만 계속해서 반등을 꽤 가파르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4월 9일 날 2284 장중에 찍고 지난 20일 날 3021까지 찍었던 거죠. 그게 이제 일단 현재까지는 연중 고점인데 불과 한 2달 열흘 정도, 한 70일 정도 되는 거죠. 그 사이에 코스피지수가 740포인트, 그러니까 30% 넘게 올랐다. 이제 이런 상황이 좀 되는 겁니다. 오른쪽으로 보시면 이제 외국인과 이제 기관, 개인 이 매수 주체들 모습 보이는데 사실 지금까지 끌고 왔던 거는 외국인의 힘이 컸던 거죠. 6월 달에 들어서만 지금 5조 이렇게 이상 매수를 하고 있는 거니까. 근데 사실 어제만 놓고 보면은 외국인이 1조 3천억 넘게, 외국인이 3천억 넘게, 기관이 9천억 넘게 팔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이 1조 3천억 넘게 사들이면서 1조 4천억 가까이 사들이면서 지수를 좀 끌어올렸던 그런 모양새가 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특히 개인은 최근 들어 나타난, 뭐 특히 최근보다는 작년, 저는 제 느낌으로는 작년 하반기부터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저가 매수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게 특징적으로 나타납니다. 특히 작년에는 미국 시장에서 서학개미들이 그런 모습을 좀 보이기 시작했고 올 들어서 국내 시장에서 동학개미들이 장이 좀 빠질 때 저가 매수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지난 4월, 5월 달 장이 좀 흔들릴 때 같은 경우는 따지고 보면 개인이 어떻게 보면 시장의 안전판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던 적도 좀 여러 번 있었던 게 저기 기억이 날 정도인데요.
일단 어제 같은 상황을 보더라도 다시 개인이 시장의 안전판으로 뛰어나서서 개인이 시장의 지수를 좀 받치고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오늘 같은 경우 뉴욕 시장이 또 굉장히 반등을 또 했죠. 뉴욕 시장도 오전장이 좋지 않다가 오후장에 반등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 시장은 오전장부터 이제 이런 뉴욕 시장의 어떤 호재 이런 부분들이 좀 들어오면서 우리 시장에도 오늘은 수급 주체들 봤을 때 다시 또 외국인이 살지 여부 한번 눈여겨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기관의 어떤 매도 규모가 줄어들지 여부 또 개인이 오늘도 또 시장을 끌고 갈지 수급적인 측면에서 오늘 상당히 좀 주안점을 가지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이렇게 장이 오르다 보면요. 짝꿍처럼 같이 따라붙는 게 공매도입니다. 공매도 이 잔량이 계속 늘고 있다 이런 건데요. 표를 한번 바로 보시죠. 요즘에 공매도 잔량이 많이 쌓이는 종목들 탑 10입니다. 미원상사, 미원SC 이게 쭉 있고요. 삼성생명 눈에 보이죠. 오리온도 있고요. 영원무역홀딩스도 보이고 마지막에 하나금융지주까지 있습니다. 공매도 비중이 미원상사 정도 빼고는 사실 한 20% 정도 이렇게 되고요. 하나금융지주는 좀 비중이 좀 높죠. 저렇게 되는데 오른쪽 제일 끝으로 이달 수익률을 보면은 이 공매도 비중이 높은 종목들이 마이너스인 종목들도 있지만 플러스인 종목들도 꽤 많습니다. 특히 삼성생명이 눈에 띄죠. 24%나 좀 주가가 이달 들어서 올랐다 이렇게 좀 봐야 되는 건데 이런 종목들은 공매도를 쳤던 이 투자자들이 상당히 좀 손해가 좀 현재까지 크겠죠. 이제 그렇다면 거꾸로 얘기하면 이제 쇼커버링이 나올 수 있는 여지도 또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어쨌든 공매도 비중이 이렇게 좀 늘어나고 있는 거는 이제 그만큼 실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그런 전망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공매도 2분기 실적이 좀 계속 좋은 종목들,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종목들이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공매도 어떤 잔량이 줄어드는 그런 모습도 현재 동시에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올해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이 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공매도가 많이 쌓였다라는 것은 긍정적으로 보기 쉽지 않습니다. 그만큼 시장에서 부정적으로 보는 투자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니까 공매도 잔량이 얼마 정도 요즘에는 HTS도 그렇고 네이버 이 증권 면에서도 좀 찾아보기 어렵지 않습니다. 잘 참고하시며 투자하시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락업이 풀려도 끄떡없다. 계속 오르는 달바 인투셀. 이게 보통 새내기주들은 일정 시점을 두고 3개월, 6개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갖고 있던 보호예수 물량, 뭐 락업 물량부터 얘기했죠. 이게 풀립니다. 풀리면 한꺼번에 시장에 매도 물량이 쏟아지니까 주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근데 거꾸로 얘기하면 그 보호해제가 풀린 물량이 시장에 안 나오면 오히려 주가는 또 긍정적인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앞서 이 제목에 있는 달바나 인투셀 같은 종목들이 바로 대표적인 예가 될 텐데요. 지금 이제 나오는 표는 올해 그 주요 새내기주들 공모가 대비 상승률입니다. 한텍, 나우로보틱스, 달바글로벌, 아스테라시스 등등등 쭉 있죠. 뭐 주가가 뭐 다는 아닙니다만 다 오른 건 아니겠습니다만 이렇게 뭐 3배, 2배, 뭐 2배 가까이 이렇게 오른 종목들이 올 들어서 꽤 눈에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이 달바글로벌 같은 경우는 그 여자 승무원분들, 비행기 승무원분들 이분들 때문에 되게 사실 화제가 됐었던 뭐랄까요? 이제 인지도가 높은 거죠. 그런 종목인데 상장 첫날 공모가 66,300원, 당일날 66% 올랐고 현재 주가가 18만 원대 중반이니까 공모가 대비해서 지금 보신 것처럼 176%가 올랐고요. 최근 한 달 새만 해도 50%가 넘게 오르기도 했습니다. 락업이 22일 날 19%나 풀렸는데요. 오히려 기관 투자들이 더 사는 모습입니다. 그만큼 주가 전망을 좋게 본다는 얘기가 좀 되는 거죠. 3개월치로는 66%가 올랐네요. 또 하나가 ADC 항체 약물 접합체 이 바이오 회사죠. 이 인투셀인데 이 회사도 어제입니다. 이 회사는 발행 주식 22%가 풀렸는데 장 막판에 장 초반에는 한 7% 떨어졌는데 그건 사실 시장 영향이었던 거고요. 그러다가 계속해서 반등을 해서 결국 3% 넘게 오르면서 마감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인투셀 역시 공모가 대비 130% 가까이 급등을 한 그런 종목입니다. 전체적으로 작년 새내기주들, 작년 IPO주들과 올해 IPO주들의 흐름은 물론 시장이 올해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좋은 덕분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작년에 비해서 올해 상장하는 종목들이 이 공모가 이게 좀 더 합리적으로 좀 책정이 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작년에 새내기주들 부진했던 이유 중에 가장 컸던 게 공모가 부풀리기 이 부분들이 굉장히 지적이 많이 되지 않습니까? 작년에 그런 부분들이 한번 거치고 나서 그런지 올해 상장하는 종목들은 확실히 공모가가 좀 그렇게 과도하게 높다는 느낌이 들지 않은 종목들이 좀 많아서요. 이런 종목들이 좀 주가가 많이 오르고 있다는 거 시장 영향과 함께 긍정적인 모습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얘기는 방산주 중에 좀 요즘에 가장 늦게 뜨고 있는 종목이죠. 풍산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부터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풍산이 주가가요. 1월에 46,000원대? 하여간 5만 원이 채 안 된 거 보이시죠? 그러다가 지금 이제 6월 달 6개월 정도가 가까이 지난 지금은 13만 원대. 대략 뭐 그냥 눈대중으로만 봐도 4만 원, 13만 원이니까 한 3배 이상 올랐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 엄청나게 좀 올 들어서 좋은 성적표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풍산은 최근에 급등을 한 종목입니다. 한참 방산주 잘 갈 때도 풍산은 한 5만 원대, 6만 원대, 뭐 조금 한 7만 원대, 한 5, 6만 원대, 6, 7만 원대 여기에서 거의 박스권으로 굉장히 오래 갔었거든요. 그래서 왜 풍산을 안 가지? 저평가돼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뭐 탄약 뭐 이런 쪽이니까요. 탄약에 대한 기대감도 높고 심지어는 구리 가격도 오르는데 왜 풍산을 안 갈까? 뭐 이런 얘기도 되게 많이 있었는데 최근 5일 동안 30%, 최근 한 달 새 무려 120%가 오르는 그런 기염을 좀 토하고 있습니다. 일단 풍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뭐 긍정적인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전쟁이 계속 진행이 되다 보면 탄약 수요가 늘 수밖에 없고요. 또 유럽에서 또 국방비 GDP 5%까지 유럽연합 회원국들이 좀 올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좀 나왔죠. 이런 부분도 영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탄약 만드는 회사가 이제 별로 없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그런 면에서 풍산 뭐 아주 도드라진 그런 생산 캐파도 갖고 있고 또 증설도 하고 있고요. 그런 모습들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2분기 실적도 영업이익이 전분기 대비해서 47%, 전년이 아니라 전분기 대비 47%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고 그다음에 12개월 선행포가 방산 5개사 평균이 30배인데 풍산은 지금 15배 정도. 그러니까 다른 방산업체들에 비해서 저평가된다는 측면도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보면 참 많습니다. 여전히 또 그렇게 올라서도 저평가됐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요. 잘 뭐 좀 이렇게 쉬어갈 때 잘 이렇게 저가 매수를 하는 그런 방법도 이 풍산 같은 회사들은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뉴스브리핑 마치겠습니다. 자, 마켓 비하인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이영훈 IM증권 서울금융센터 이사 만나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정말 밤사이에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특히나 중동 관련된 이슈가 좀 완전히 변곡점을 좀 맞이하는 그런 흐름 나왔는데 우선은 좀 마감 특징 한번 살펴볼까요? 상당히 PMI도 견조하게 나와줬었죠. 네, 뭐 PMI 역시도 50을 좀 넘어서는 긍정적인 그림이 나왔고 또 장중에는 사실은 이제 그 이라크랜다 미군 기지의 피격 얘기가 나오면서 좀 흔들리기도 했는데 그게 이제 정해진 약속 대련이다라는 어떤 얘기들 나오고 또 이제 트럼프가 또 이제 석유 시추에 대해서 강하게 이제 압박 넣고 그다음에 이제 투기하는 사람들한테 경고 주고 하다 보니까 유가 급락하고 뭐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분위기는 또 금세 반전이 되면서 이번 전쟁이 이게 심각해지지 않겠는데라는 그런 분위기가 반영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올랐고요. 뭐 주식 가운데서는 하필 애매한 때 로보택시가 이제 시작돼가지고 막 보여주려고 하는데 전쟁 얘기가 나오는 바람에 이제 안 보여줬었던 게 오늘 이제 반영이 되면서 이제 테슬라 주가가 장중에 10% 넘어섰다가 한 8%대 그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되는 거. 그 정도 외에는 뭐 나머지 다 무난한 흐름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참 좀 로보택시 시기가 아쉽긴 했습니다. 뭐 어차피 여기서 더 미뤄져봤자 그건 그것대로 떨어질 거고, 뭐 어차피 중동 상황이니까 어느 정도는 좀 눌려가는 흐름을 어차피 가져갈 수밖에 없었는데 8% 굉장히 나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본격적으로 좀 중동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이대로 그냥 전쟁 끝난 걸까요? 뭐 트럼프 대통령은 거의 종전처럼 이야기를 하던데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액면대로 믿기는 어렵지만 아, 그렇죠. 여태까지 블러핑이 워낙에 많았잖아요. 회의도 잘 되고 있다, 협상도 잘 되고 있다 그래놓고 나서 또 2주 시간 줄게 해놨다가 또 이틀 만에 두들겨 패고 뭐 이게 말을 액면대로 믿을 수 있는 건 아닌데 전체적으로 이란이 지금 보여주는 반응을 보면 이란 내부가 이제 소위 말해가지고 한판 붙을 정도의 체력을 지금 못 갖고 있을 가능성도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 이란이 여기서 확장을 시켰을 때 이제 얻게 될 어떤 기대 효용 대비 참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라는 판단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당장에 이제 미군 기지 요격한다고 그 카타르 쪽 상공으로 이제 미사일이 날아가니까 바로 그 영내에서 그 중동 지역 영내에서 또 이제 비난의 소리가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도 이제 좀 의식을 안 할 수가 없을 거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봐야 될 부분은 사실 좀 애매한 부분이 있기는 한데 지금까지 이란 그 소위 지도부 쪽에서 보여주는 행태를 보게 될 경우에는 강공 드라이브를 얘기하면서 보여주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 그래서 오히려 지금 시장은 이 정도 선에서, 그리고 또 트럼프 말을 어디까지 믿어야 될지 모르겠지만은 또 약속 대련의 형태로 사전에 자기들한테 예고를 했었기 때문에 피해가 없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던 것들 감안해서 본다면은 지금 구도 하에서는 이게 더 심각해지지는 않을 수도 있겠다. 그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좀 초반만 하더라도 상당히 호전적이었던 이란 지도부였는데 가면 갈수록 조금 소극적인 그런 모습들도 보이고요. 아무래도 그 배경에는 중국이 좀 나서주지 않을까 기대감을 했었는데 중국이 좀 가만히 담담히 있는 것도 어느 한 몫이라는 것 같습니다. 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 만약에 이루어지게 된다면 중국 측에서 가장 먼저 트럼프 대통령 속보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이 완전한 휴전에 합의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중동 분쟁이죠. 이스라엘과 이란이 완전한 휴전에 합의했습니다. 주제를 완전히 정해놓고 저희 대담 진행을 하면 되겠네요. 네, 마음이 한편으로 좀 편해집니다. 자, 그럼 호르무즈 해협 봉쇄 이제 그냥 가능성이 0%라고 봐도 괜찮을까요? 뭐 완전 휴전 합의를 했다고 하면은 거기를 봉쇄할 이유가 없죠. 그리고 봉쇄를 한다고 했었을 때는 이란의 지금 마지막 경제의 어떤 창구인데 그걸 자기 스스로 부수는 역할을 하는 거고, 또 그게 사실 중국 쪽 역시도 크게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중국을 쳐다보기도 애매했고, 또 러시아도 사실은 이란이 좀 도와달라고 하는데 이제 러시아 반응을 보면 니네가 원하는 게 뭔데? 라는 취지였거든요. 그 얘기는 러시아도 사실은 특별히 적극적으로 나서고 싶지 않다. 이런 반응들이었었고, 러시아 입장에서도 봤을 때도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트럼프하고 지금 갈등 아닌 갈등이 있는 와중 속에서 트럼프의 신기를 더 자극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런 이해관계들이 지금 맞물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지금 속보 나온 대로라면은 사실 이거 호르무즈 해협 이슈는 글쎄요, 더 이상은 뭐 논의할 필요가 있을까 싶네요. 네, 확실히 오히려 이 초반에 분쟁 초반에 좀 단기적으로 갈 것이다 그런 좀 약간 전망도 주셨었는데 그게 그대로 좀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지 간에 중국은 뭐 디플레이션, 러시아는 러우전이 있기 때문에 뭐 내 코가 석자다 좀 그런 대처들을 많이 보여줬었는데 그래도 이제 방산이나 정유 그리고 해운 쪽까지 이쪽 관련 투자자분들은 좀 이 소식이 마냥 희소식은 아니실 것 같습니다. 어떻게 봐주실까요, 앞으로 흐름? 지난주에도 잠깐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제 정유나 해운 같은 거는 이게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주가 급등하는 거는 사실 그 매수이기에는 아니거든요. 그냥 일시적인 어떤 반향성으로 좀 봐야 되는 거고, 이제 방산 이슈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제 이것 때문에 아마 유럽 방산업체들이 다 세론이 나와서 마이너스가 났었던 것 같은데 생각해보기 나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 트럼프가 취임하기 전에 당선되기 전에 얘기했던 게 자기가 되고 나면은 우크라이나 전쟁 24시간 안에 종전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되고 나서 지금 인도 파키스탄 전쟁도 한번 있었고 이번에 이란 이스라엘 전쟁도 있었고요. 근데 이제 이런 일이 자꾸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게 미국이 경찰 국가 역할을 안 하려고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가의 특징이라는 건 다른 나라의 분쟁에 개입하지 않겠다라는, 이번에도 사실은 그것 때문에 미국 내부에서도 말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입장에서는 지금의 어떤 이런 상황이 마무리가 된다 그러면 최상의 시나리오일 거라고 보는데 방사는 좀 별개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유럽에서의 수요도 계속 있을 거고 각 지역 분쟁에 대한 가능성 이런 것들 보면은 수요는 꾸준할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 안에서 얼마만큼 가져갈 수 있느냐의 문제는 또 별개 문제일 수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우리의 역량이 많이 주목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 측면에서 봐야 될 것 같고, 저는 그 전에부터 이제 계속 말씀드렸었던 게 방산도 나쁘진 않겠지만 상대적으로는 투자 우선순위에서는 굳이 조선, 방산, 원자력 뭐 이런 쪽을 놓고 본다 그러면 조금 그 조선이나 원자력이나 전력기기보다는 약간 좀 한 단계 밑으로 봐야 될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는 아직까지 우리가 그 폴란드 2차 계약 얘기가 나왔는데 6월 말까지라고 하는데 이제 며칠 안 남았어요. 안 되면 사실 이제 그런 노이즈가 있죠. 무섭네요. 그 뒤로 좀 이제 안 된다라는 게 뭐 아예 안 된다가 아니라 또 뒤로 밀릴 가능성에 대한 그쵸, 얘기죠. 그쵸.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인 계약에 대한 부분이 나와야 되는데 유럽 쪽이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을 것 같고 그렇다 그러면 중동에서 이번 분쟁을 계기로 해서 추가적으로 뭔가 나올 수 있는지 그런 걸 봐야 되는데 당장의 추가 모멘텀은 크게 보이진 않는다. 그래서 저는 좀 방산 같은 경우도 약간 상단은 좀 맡기지 않을까 당분간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아까 저희 이제 브리핑 때도 보셨지만 또 상당히 좀 많이 좀 밸류 부담이 단기적으로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특히나 방사는요. 근데 이제 원전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딱 생각이 났는데 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현대차를 제쳤습니다. 이 14% 가까이 급등이 나왔었는데 현대차를 이렇게 넘어서는 그런 날이 오네요. 네.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저도 생각은 못했고요. 원전을 좋게 보기는 했지만 이렇게까지 싶을 정도였는데 원전은 지금 사실은 구체적인 어떤 실적이나 수주 이슈보다는 기대감으로 지금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대감에 더해가지고 이번에도 이스라엘 전쟁 이런 것들이 또 이제 부각이 되다 보니까 대체 에너지원 이런 것들도 또 부각이 된 측면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원전이 되게 강한 거는 사실이고요. 앞으로 성장에 대한 부분도 분명하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수급적으로는 여전히 여력이 있어 보이기는 하지만 여기서 밸류를 논하는 거는 좀 한계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제부터는 전 트렌드는 유효하겠지만은 이제 그 수급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체크하시면서 보셔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이전보다는 좀 편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당분간은. 네. 네, 아무래도 좀 신규적으로 진입을 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그런 구간이 또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불과 뭐 단지 원전뿐만이 아니죠. 사실 코스피 자체가 지금 상당히 지금 고점에 있습니다. 뭐 ADR도 거의 이제 끝바닥까지 갔었는데 이제 어제 또 개인이 현물 시장에서만 1조 5천억 원을 순매수했죠.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앞으로의 흐름 유지가 좀 돼줄까요? 일단 저는 지수는 우리나라가 이번에 강하게 반등을 했었던 이유를 돌아보면은 결국은 제도 개선을 통해 가지고 기업의 본질 가치, 그러니까 그 각 기업들이 숨겨놨었던 기업의 가치를 끄집어내서 그거를 현실화시키겠다라는 정부의 의지에 이런 부분이 작용했다고 보거든요. 사실은 비슷한 사례가 작년에 있었어요. 작년 연초에 밸류업 얘기를 하면서 그때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매수에 가담을 했고 주가가 연초에 굉장히 괜찮았었습니다. 근데 언제 주가가 꺾였냐면 7월 이후에 꺾였습니다. 꺾이게 된 이유가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밸류업을 자율에 맡기겠다고 하면서부터 꺾였습니다. 그러니까 자율로 밸류업을 한다라는 건 사실 말이 안 되거든요. 자율이라는 건 알아서 하라는 얘기인데 그럼 밸류업이 뭔지 몰라서 안 했었던 게 아니잖아요. 하지 않아도 상관없다는 얘기나 다름없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올 4월까지 약 36조 원 정도를 팔았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5월 들어서면서부터 외국인들이 원화 강세가 좀 나오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이제 대선 후보들 정해지고 하면서 소위 말해서 증시 부양에 대한 이슈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또 지금 대통령이신 이재명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상법 개정에 대한 강한 의지들이 이제 발표가 되면서 다시 외국인들이 사들어오기 시작했거든요. 어저께 좀 팔긴 했지만 그래도 한 6조 원 정도를 지금 순매수를 한 상태입니다. 2달간. 그러면 지금 작년부터 시작해서 빠져나간 돈에서 아직 30조가 안 들어왔죠. 이 말씀을 드리는 게 30조가 지금부터 계속 들어와가지고 주가가 계속 올라간다 이런 게 아니라요. 그 가운데는 한 번 당했기 때문에 확인하고 들어오려고 할 거예요. 일부는. 왜냐면은 그때도 사실은 뭔가 강제적인 게 있겠지 했는데 알아서 하세요 하니까 이거 아니구나 해서 나갔는데 이번에도 하겠습니다 해놓고 나서 잠깐만 좀 상황 보고요.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쵸, 외국인들이 그쵸. 시각에서 봤을 때는 한 번 속았기 때문에.
그래서 지켜보면서 대응을 할 거지만은 그래도 외국인들은 원화 강세 플러스 이런 제도 개선에 대한 의지, 정부의 어떤 방향이 구체화되면 될수록 외국인들의 매수세는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대기 매수세로 지금 10조 원 정도의 고객 예탁금이 늘었잖아요. 이 자금이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게 지금 밸류 자체가 지금 PBR 1배선에 지금 도달해 있는데 PBR 1배라고 하는 거는 사실 우리는 나름 선진국이라고 밖에서 인정받고 있잖아요. 그 글로벌 경제 10대 강국이기도 하고 근데 지금 중국 PBR보다도 낮아요. 중국도 물론 경제적으로 대국이긴 하지만 거긴 뭐 선진국은 네. 아니죠. 근데 이제 왜 그러냐면은 그게 우리가 지금 주주환원부터 시작해서 경영 투명성에 있어가지고의 어떤 대주주 위주의 경영 이런 것들이 굉장히 상단을 갖다가 눌러놨었던 부분인데 그걸 열어놓는다고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지수 상단을 얼마 보느냐 이건 의미가 없고요. 이 하단이 계속 올라올 거다라는 얘기 계속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2,200이 하단이었다가 2,400이 하단이었었잖아요. 그리고 지금 3,000 넘어서는데 여기서 되밀리면 다시 2,400 가느냐 그게 아니라 여기서 되밀린다 하더라도 2,800m는 쉽지 않을 거다. 제도 개선이 진행이 된다고 한다고 그러면은 여기서는 어찌됐든 간에 계속해서 꾸준히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에서 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말 많이 올라온 것 같은데 인제 PBR 1이라니 그동안 얼마나 좀 저밸류가 돼 있었는지 좀 다시 한번 체감이 됩니다. 앞으로는 좀 구체적으로 정책들이 마련이 되는 것에 따라서 추가적인 외인 수급이 결정이 될 것이다 말씀을 주셨으니까요. 관련된 정책들 계속해서 체크를 해보시길 바라고요. 또 환율 이야기를 좀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은 게요. 또 원달러 환율이 어제는 1,380원 이렇게 가는데 오늘은 조금 내려왔네요. 1,374.5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다시 한번 좀 달러화 선호가 낮아진 그런 모습도 보이네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지난주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지난주에 전쟁 관련해 가지고 이슈 터졌을 때 금요일 날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게 장기화될 거냐라고 했었을 때 제가 달러 인덱스를 보면은 이럴 땐 보면은 달러가 굉장히 강하게 나오는데 생각보다 안 강하다. 그렇죠. 이거는 사실 시장이 그렇게 생각처럼 우려하고 있는 것 같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사실 그래도 우리나라는 이제 원화 통화가 아직은 좀 불안정한 상황이다 보니까 다시 반등을 줬다가 되밀리는 거는 전쟁이 종료가 됐으니까 이제 다시 또 되밀리는 거고 오늘 보면 달러 인덱스가 97대로 떨어진 것 같은데 이런 걸 놓고 봤을 때는 저는 기조적으로 돌발적인 어떤 글로벌 샤크가 생기지 않는 이상에는 달러 약세의 흐름은 올 연말까지는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뒤집어 놓고 얘기하면은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이제 한국물에 대한 투자 어떤 기대감 이런 것들은 계속 가져갈 수 있다. 단 조건은 이제 글로벌 쇼크만 안 나온다면. 이제 추가적으로 큰 변수만 나오지만 않는다면 뭐 이대로 약달러 우리에게는 지금 상태로서는 뭐 K 증시에는 호재로 작용이 될 거니까요. 자, 이어서 그래도 우리 지수가 잘 가려면 좀 이 친구들이 잘 가져야 할 텐데 삼성과 SK 하이닉스가 또 얼마 전에 좀 발목이 붙잡힐 것 같은 그런 이슈가 하나 생겼습니다. 바로 이제 미국 정부에서 상무부에서 앞으로 중국 공장에 대해서 추가적인 뭐 비국산 장비를 제한을 하겠다, 들여오는 걸 이런 말을 했었는데 관련해서 앞으로의 이런 기회 어떻게 봐주실까요? 그 장비 반입 관련된 부분을 이제 제한할 수도 있다라고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이제 기사로 나왔는데 네. 상무부에서 이제 검토할 수 있다는 정도인 것 같은데 아직 확정된 건 없고요. 또 한 가지는 이걸 지금 당장에 시행한다고 했었을 때는 당장에 디램이나 낸드 수급이 막힙니다. 지금 그 삼성이나 SK가 이제 디램 낸드를 갖다가 중국에서 생산하는 비중 자체가 양사의 어떤 전체 포션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상당히 큰 데다가 이걸 글로벌 어떤 마켓 시어로 놓고 봤을 때도 이걸 갖다 당장에 만약에 줄어든다 그러면 이게 디램의 어떤 쇼티지 현상이 심화가 되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당장에 시행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회의적인데 이 부분을 만약에 이제 막는다고 했을 때는 뭐 이것도 좀 이렇게 당장에 어떻게 막는 것보다는 좀 예고를 두고 이제 시한을 두고 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결국 어쨌든 중국에 대해서 이런 규제를 자꾸 한다 안 한다라고 이제 얘기들이 자꾸 설왕설래하는 것 자체가 양사에는 앞으로 경영하는데 리스크가 될 수 있거든요. 이 얘기는 뒤집어 놓고 얘기하면은 양사가 중국에 들어가서 있었던 부분들을 갖다가 다시 한국으로 다시 이제 나온다든지 또는 이제 뭐 미국으로 진출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중국에 대한 어떤 비중을 뭐 줄여나갈 가능성에 대한 거 그리고 제품을 일반 레거시 쪽으로만 이제 포커싱하는 그런 전략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건 장기적으로 이제 삼성 SK가 결국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지 않나 하는 정도일 것 같고 이게 당장에 충격을 줄 거라고 저는 크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또 사실 미국 산업계 내에서도 이게 중국에 뭐 선물을 주는 꼴이다 이런 식으로 좀 비판의 목소리도 많기 때문에 실제로 이게 완전 최종 통과까지 가기에는 좀 약간 그런 가능성이 좀 안 될 가능성도 충분히 열어둬야 한다. 이런 점까지 함께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주에 비단 뭐 오늘 같은 경우에는 대미 관련해가지고 협상도 있고요. 또 이어서 매크로적으로 미국 쪽을 봤을 때는 파월 의장의 청문회까지 좀 기다리고 있죠. 저는 이번 들어가지고 7월 금리 인하 지지하는 발언이 계속 나오는 게 뭔가 약간 특이점인 것 같더라고요. 관련해서 좀 파월 의장 청문회 어떤 점에 주안점을 둬야 될까요? 일단 크리스토퍼 월러나 미셸 보우만 같은 경우는 이제 트럼프가 지명해준 인사들이거든요. 그 가운데 이제 월러 같은 경우는 이제 욕심이 있죠. 많죠. 의장에 대한 욕심이 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되게 강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점도표를 찐 걸 봐가지고는 사실 오히려 매파로 변신했다라는 평가들이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7월 금리 인하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 그래서 그걸 당장에 연준 의장이 점도표의 상으로 보여준 게 있는데 금리 인하를 갑자기 암시한다거나 그러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상황이 변했고 또 이제 어떤 이런 부분들 때문에 관세에 대한 뭐 노이즈도 별로 없다 뭐 이런 취지로 얘기들도 하고 있기 때문에 연준 인사들이 얼마나 변했을지 모르겠지만 현재까지 당장에 지금 7월 금리 인하를 갖다 기대하는 건 좀 일러 보이고 이거 외에 이제 사실 7월 들어가게 되면 이제 또 관세 유예했었던 부분들을 갖다가 7월 9일이 또 시한이 만료가 되는데 제가 이제 한 가지 우려되는 거는 이번 사건이 장기화 안 될 가능성에 대해서 저도 기대를 하긴 했지만 한편으로 이렇게 트럼프의 일방적인 승리로 끝나면 이 양반이 또 기가 살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게 되면 또 목에 힘이 들어가면서 또 이제 좀 진로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월 초반에 혹시라도 또 이제 관세와 관련된 또 압박 이런 것들이 좀 세질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좀 길게 봤을 때는 미국 자체가 관세를 그렇게 때리고 나서 그럼 미국 경제가 견딜 수 있느냐 그건 아니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질러놓고 나서 또 꼬리를 내리는 또 타코의 어떤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도 있어 보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제 6월 말 7월 초 들어갈 때는 너무 지수 올라간다고 흥분하는 것보다는 좀 차분하게 앞으로의 어떤 장세 그다음에 이제 성격 그다음에 종목의 어떤 그 주도주에 대한 어떤 흐름 이런 것들을 좀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제가 방금 보니까요. 7월 금리 인하 이제 25bp 가능성이 지금 이 시각 20.7%로 반영이 되고 있고요. 9월 같은 경우에는 67.1%로 반영이 되고 있네요. 역시나 좀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압도적으로 좀 점치고 있는 그런 시장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마이크론 실적 발표, 좀 반도체 실적에 있어서 풍향계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여기 관련해서도 짧게 한번 말씀 주시죠. 지금 요즘 레거시 특히 DDR4 가격이 계속 올라요. 물론 DDR4 다 단종하겠다고 지금 3사공이 예고를 한 건데 레거시 가격이 계속 오른다라는 것 자체는 거꾸로 얘기하면 실적이 생각보다 좋을 수도 있다. 이제 이런 기대감을 좀 가질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마이크론 실적이 우호적으로 잘 나온다고 그러면은 하이닉스나 뭐 삼성전자 역시도 실적이 나쁘진 않겠죠. 다만 이제 삼성 같은 경우는 이제 HBM 관련돼 가지고 판매량이 줄어들 가능성, 그러니까 이제 퀄리티스트 통과도 못했고 납품도 지금 제한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 아쉬움은 있긴 하지만 어쨌든 마이크론의 흐름을 놓고 보면은 향후에 어떤 반도체의 어떤 그림도 그려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 발표를 한번 이번엔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함께 이어서 이 파월 의장의 이제 발언, 이어서 마이크론 실적 발표까지 반드시 챙겨 보셔야 할 이번 주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이영훈 IM증권 서울금융센터 이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 이어지는 마켓나우 1부에서도요, 더 자세하고 풍성한 이야기들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